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자기력,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뭔가가 있냐면 자기력이 흐르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이 흐르는 공간, 어디에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코일 그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이 있는데 N극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N극하고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반이라는 건 뭐냐? N극을 향할 때 나침반은 S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극을 향해서 나침반은 N극이 가리키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N에서 나와서 S를 향한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하나 알려주자면은, 자, 나침반으로 우리가 북극을 갈 때 어디로 가요? 북극은 N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N극대로 가면은 북극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북극은 자석으로 따지면 S입니다. 자, 남극은 자석으로 따지면 N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 나침반이 N극 가리키는 게 북극이 되는 거고, 나침반 S극이 가리키는 것이 남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방향과 나침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자기유도란 뭐냐? 자, 코일이 있습니다. 위에 그림이 보이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은 또는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손가락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오른 나사 법칙. 자,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어, 코일에 유도된 N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손가락 방향은 뭐냐면 유도 전류.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모르는 용어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전자기 유도 현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어. 코일 근처에서 자석 움직이기 혹은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였더니 전류가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흘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자 이제 코일에 생기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전류가 아니라 또 전압이라는 어떤 압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해서 자기장이 변화를 하니까 전압이 뭔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 전자기 유도가 되고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유도 전류라는 거를 알아볼게요. 자, 똑같은 거예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자, 이제 용어가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 해서 움직이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전압이 생성이 되고 이거 덕분에 유도 전류라는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게 원리가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중요한 건 일단 색이 어떻게 해야 유도 전류를 그럼 세게 만드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많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세대요. 두 번째, 자석 세기가 셀수록 자석이 세면은 뭐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 코일 가문수를 이제 기호로 대문자 n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원리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낸 이야기인데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코일 가문수 n과 첫 번째로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콜 가문수가 많다라는 건 유도 전류 세기가 늘어난다 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코일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 세기가 세지대요.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많대. 언제?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바뀌는 양이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진다. 즉 이게 뭐냐면 빨리 움직이고 세기가 세면은 이 자기장 변화라는 것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일에 원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이 되겠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아래서 일단 다른 배경 지식을 먼저 얘기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알아볼게요. 렌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두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석과 코일이 서로 가까운 경우가 있고, 자석과 코일이 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라는 거예요.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내요. 따라서 이때는 어떤 힘? 청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먼 경우에는 끌어당겨요. 너무 머니까 적당히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때는 인력이 발생을 해요.
자, 이 상황을 그럼 보고 나서 한번 이 실험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극을 가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청력이 발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일 위쪽이 무슨 극이 되나요? 코일 위쪽이 n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청력이 발생하려고 코일 위쪽이 n극을 발생을 하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아까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뭐냐? 노란색 화살표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노란색 화살표, 즉 빨간색 화살표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뭐냐면 얘는 또 유도 전류래요. I라는 건 유도 전류인데, 자, 이건 뭐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자, 오른쪽으로 엄지를 쥐면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지는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손가락 4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향인 거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어쨌든 자기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엄지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지금 A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진 그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으로 화살표 유도 전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거 그냥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만약에 이 그림대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손가락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뒤편이 아래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아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위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아래가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여기가 윗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쪽이 위가 되는 거고, 아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향 자체가 화살표 우 하고 있는 이 화살표를 봤을 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둘려지는 전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된다? A, G, B 이 순서를 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N극을 가까이 멀리 했으니까 S극이 나타날 거고 자기장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하니까 최종적으로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지금 S를 가까이 했더니 S 청력으로 S가 발생해서 최종 유도전류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 멀리 했더니 N극이 위쪽이 되니까 유도전류 방향 이 방향이 돼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B, G, A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과 렌츠 법칙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어차피 이 명칭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발생한다, 청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는 뭐니까 뭐예요? 인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까이 하니까 청력이 발생한다. 다시 머니까 여기 인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 AGB, BGA, B 여기부터 볼게요. BGA, AGB, AGB, BGA 전류 방향 이렇게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자기 유도 실생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계속 할 겁니다. 발전기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그 외에는 이제 그냥 외우면 돼요.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판독기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장 방향을 바꾸면서 어떻게 요금을 정산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기타. 전기 기타가 뭐지? 하면 영어로 하면 일렉 기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바꾸면 전기 기타가 됩니다. 전자 기타가 아니라 정식 명칭은 전기 기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변압기. 전기 압력을 바꾸는 겁니다. 전압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 등등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여러 가지 법칙을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법칙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 전부 다 정식 용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비례한다? 코일 가문수 대문자 n 또는 자기장 변화 단위 시간당 코일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그냥 속으로 쭉 하고 통과하면 이게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게 뭐 많다 적다가 아니라 통과하는 그 자기장이 많이 바뀌면은 그게 유도전류가 센 겁니다. 자기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문수랑 변화. 자, 두 번째 법칙은 렌츠 법칙. 자, 코일 자석 가까운 경우와 코일 자석 먼 경우. 가까우면은 무엇? 서로 밀어낸다. 청력. 먼 경우에는 인력, 끌어당기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석을 N을 가까운 데다 놨어. 그럼 코일은 위쪽이 무엇? N을 띌 것이다. 그러면 좀 먼 데다가 N을 das어. 그럼 코일은 이때는 위쪽이 서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S를 띌 것이다 하는 거. 이게 렌츠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손가락 법칙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자, 최고 표시를 봅시다. 엄지를 위로 띄우고 있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손등은 이쪽이 손등이 되는 거고, 손마디가, 자, 여기가 지금 안쪽, 그리고 지금 말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손톱이 다들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게 되겠다. 그리고 이 반대편,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가 손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대야 되니까 자기장 방향하고 전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엄지는 자기장, 나머지 손가락은 유도 전류 방향.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좀 이따가 중요하게 쓸 거니까 한번 봅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어디서 쓰는 거냐면 발전기라는 곳에서 씁니다. 아까 발전기에다 빨간색으로 별표를 쳤죠. 자, 이거는 이제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손가락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엄지고요. 이거는 검지고요. 여기는 중지예요. 자, 직각. 이렇게 위아래로 옆으로, 검지는 옆으로, 엄지는 위로 직각을 한 거고요. 그럼 검지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중지는 어느 방향?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거 발전기에서 쓰는 건데 엄지의 방향은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힘 방향이 되는 거고 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 힘이라는 거 운동을 하게 하는 방향인 거 알면 되고 검지는 자기장. 자, 그럼 나머지 중지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전류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알고서 가봅시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게 뭐냐? 발전기예요. 발전기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자, 이거의 원리는 무엇이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석이나 코일이 있을 거예요.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걸 발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쓰려고 해요? 전기 에너지로 쓰는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그럼 그걸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기 유도라는 걸 이용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원리는, 자, 일단 코일을 먼저 회전시킵니다. 운동 에너지로 회전하는 거예요. 강제로 일단 돌려요. 자, 그러면은 이 코일이 지금 돌면서 어떻게 돼요? 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돌면서 양쪽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을 스칩니다. 자석을 서로 스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해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일하고 방향이 같으면 뭐 청력이 가까우면 청력이 발생하고 코일하고 좀 멀면은 인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서로 바뀌겠다. 자기장이 방향이 바뀌니까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전기를 생산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아까처럼 그렇게 감아놓은 코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원리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한 거, 플레밍 오른손으로 살펴봐야 돼요. 플레밍 오른손. 이렇게 된 거, 요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검지 같은 겨 장기장, 중지는 전류.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자석이 NS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판때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장, 즉 검지는 오른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아래로 나가는 게 지금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로 손가락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전류가 어디로 흘러나가나요? 전류는 이쪽과 이쪽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유도 전류가 생성이 돼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코일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시간 따라 변해요. 자, 코일이 회전을 합니다.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 면의 면적이 시간 따라 변합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지금 수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처럼 90도로 꺾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를 지금 많은 자기장들이 통과하겠죠. 그럼 다시 조금 더 각도가 틀어져서 눕혀지면 다시 또 조금만 통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함이 변하잖아요. 자기장이 변한다. 자기장이 변한다. 따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을 한다. 변하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많아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커요. 그러면은 코일이 빠르게 회전하면 빠른 코일 회전이면 유도 전류도 당연히 세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변하는 게 빨라질 테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90도 회전 순간. 자, 90도 회전 순간은 지금 오른쪽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지금 전류가 가고 있는데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애가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쨌거나 방향은 계속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기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처음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B가 되고 이쪽이 A가 되죠. 뒤집어졌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전을 지금 이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보면 90도랑 270도에서 회전하는 순간에 가장 유도 전류가 셉니다. 왜냐? 이것까지 보면은 그때는 단면적 변하는 정도가 가장 크니까 단면적 통과 자기장 변화가 크니까 라는 이유예요. 변화가 크기 때문에 90도랑 270도 그 회전하는 순간에 가장 변화가 크니까 세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옆에 그림 같은 것도 하나 볼게요. 교류랑 직류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시간 그래프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면 전류입니다. 자, 전류라고 했을 때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그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교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직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정한 거, 전류가 시간 따라 일정한 거는 이렇게 직류라고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그러면 거는 뭐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교류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도 전류 방향 바뀌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교류라는 거 예시 발전기 생산 전류는 교류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직류의 예시는 건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이거는 시간 따라 전류 색이 방향 바뀌는 전류. 교류와 직류 이렇게 알아봤고요. 발전기는 교류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발전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제 발전소는 자, 원리 발전기 터빈이 돌아갑니다. 자, 이름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일단 그러니까 뭐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 코일 속에 자석이 회전해요. 아, 그러니까 현실 발전소는 특징 자석이 회전합니다. 자석이 실제로는 자석이 회전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 생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라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과 다른 거는 실험에서는 코일이 직접 돌지만 실제 발전소는 자석이 회전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번호를 잘못 썼군요. 자, 실제 발전소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간이 발전기라는 것도 있어요. 자, 악력기, 이용 발전기. 자, 두 번째, 흔들이 손전등. 세 번째, 자전거 발전기. 이런 것들이 간이 발전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발전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다시 이거는 핵발전이라고도 해요. 화력발전은 이제 석탄, 석유 있죠? 이거를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소합니다. 자, 화학에너지에서 이거를 연소시켜서 고온고압 수증기로 바꿔요. 자, 그럼 무엇으로 바뀌었냐? 얘네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것이 증기 터빈 방식 회전합니다. 이거 뭘로 바꾼 거예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돌리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원리는 뭐냐면 어쨌거나 돌리면 되는 건데 그 돌리는 방식이 수증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뭐가 생성이 되냐?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댐 같은 걸로 이용해서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 아까 예전에 배웠죠? 위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포텐셜, 포텐셜로 쓸까요?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니까 터빈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런 원리가 되겠고, 마지막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요. 핵 연료를 써요. 원자력을 쓴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 엄청나게 핵이라는 거 세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핵에너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물 끓입니다. 물 끓여 고온고압 수증기. 아, 이거는 또 뭐냐? 열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발생해요? 열에너지로 터빈 회전. 그러니까 증기 터빈이야, 이것도.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 쓰겠다. 이것도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발생하는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요. 얘네 셋은 이거의 셋은 뭐냐면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을 그냥 쓴 거예요. 각각 불로 돌리냐, 물로 돌리냐, 원자력을 이용해서 돌리냐. 결국엔 돌리는 또 그 주체는 수증기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정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외는 가스 터빈이라는 게 있고요. 복합 방식이 있어요. 복합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섞는 건데 가스 터빈은 가스에 있는 열 에너지 쓰는 겁니다. 가스 연소, 천연가스 같은 거 열 에너지를 이걸로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해가지고 증기 터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다 라면 되겠고요. 음, 이건 증기 터빈 아니고 고온 고압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터빈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남은 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가스 터빈에서 남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로 증기 터빈으로 하는 거야. 열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이걸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것이 복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열 에너지를 직접 운동 에너지로 하는 거고요. 얘는 열 에너지로 또 열 에너지 한 번 더 해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하면은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발전기 외에 이제 전동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거 전동기라는 거는 원리를 바로 보면은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자,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발전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N극 있고 S극 이렇게 있고 지금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전류가 일단 먼저 흘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코일이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는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직접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기가 어떻게 통하는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때 이걸 이용하는 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요. 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그냥 보도록 합시다. 자, 왼손으로 했을 때는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요. 엄지, 검지, 중지. 밑에 직각 표시도 한번 쓴 거예요. 자, 엄지는 힘 방향이고 검지 같은 경우는 자기장 방향이고 중지 같은 경우는 전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검지 같은 경우가 자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을 지금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아, 발전기랑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전기 에너지의 수송입니다. 앞의 내용은 오히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방향 따지는 게 좀 중요했다면 여기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수식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전력이라는 게 뭔지를 볼게요. 기호는 P입니다. 전력이라는 기호 P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단위 시간당 생성 또는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P는 T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이라는 거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와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E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에너지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T는 아까도 했지만 세컨드 혹은 뭐 아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전력은 전기 에너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전압은 볼트, 전류는 I 이렇게 쓰고 단위로 써도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와트라는 거에 대한 답은 1와트는 1줄 per second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볼트 곱하기 1암페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당 생성되는 1줄은 1와트구나. 혹은 1볼트를 곱하기 1암페어는 1와트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전력, 2번 전력 수송입니다.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세로로 쓸까요? 발전소 전기 에너지 생산. 자,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발전소의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가냐? 1차 변전소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 얘네 역할은 뭐냐면 전압을 낮춰요. 자, 마지막. 그러면 어디로 가냐? 가정이나 소형 공장으로 가겠다. 자, 이때 그러면은 몇 볼트,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뭐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한다는데 처음에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면 10에서 20kV. 자, 킬로라는 단위 1km는 1000m. 자, 되니까 1kV는 1000V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발전소의 초고압 변전소 전압을 높인대요. 어느 정도로 높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154kV, 345kV, 그 다음에 두 배 또 하면 돼요. 765kV. 대략 두 배, 두 배, 두 배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황이 생각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에서 다 154kV로 통일을 하고요. 2차 변전소 가면 또 분해를 해요. 22.9kV, 11.4kV. 자, 그 다음에 절반이죠. 그럼 또 절반 찍으면은 6.6kV.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춰줘서 우리 집에 올 때는 220V 혹은 공장 같은 데 가면 380V, 킬로볼트에서 확 떨어지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전, 2번 배전, 3번 변전. 이게 각각 무슨 의미인지 보면은 송전이라는 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까지 수송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에서 2번 변전소까지라고 나온 교재도 있어요. 교재 참고해보세요. 자, 일단 가정이나 공장까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전소까지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변전소에서 사용처까지 전력 분배 또는 공급 과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발전소, 변전소를 송전이라고 해놓고 변전소에서 가정까지를 배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또는이라고 표기를 해줄게요. 또는. 자, 변전이라는 건 그럼 마지막 뭐냐면 어, 전력 수송 과정이 있죠. 전력 수송 과정에서 아까 전압 높이거나 낮춘 게 있었어. 전압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 이거를 변전이라고 합니다. 전압을 변환한다.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변전이라는 걸 왜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전력 손실이라는 거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요. 열 에너지로 뜨겁게 나가면서 열 에너지로 전달되어 전환되어 손실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전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 전력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P 손실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I 제곱 곱하기 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 옴이라는 건 단위니까 R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손실 전력 이란 뜻이고 I는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단위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와트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1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1 오메가
이렇게 1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i라는 거는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었냐면은 p라는 거는 i 곱하기 v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i는 v분의 p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i를 전류를 바꿔버릴게요. 어떻게? v0 per p 생산. 자, 이건 뭐냐면 생산할 때 전압이야. 제곱 곱하기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호로 다시 쓸게요. 기호랑 단위는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생산할 때 전압과 생산하기의 전력 그거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손실한 것이다 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전력 손실을 줄이는 법인 거죠. 줄이는 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저항이 작은 좋은 송전선을 쓴다. 자, 저항이 작은 송전선, 은,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요. 쓸 수 있겠어요? 얘 비싸요. 자, 구리랑 알루미늄이 그나마 좀 싸니까 얘네 둘 위주로 이용한다고 치는데 이렇게 하기엔 어쨌건 돈 너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방법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요. 자, 이러면 어떠냐? 기본적으로 굵게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 송전탑을 높게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송전선 굵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송전선을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송전탑 설치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었다면, 자, 이거 손실 전력식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항을 줄이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송전 전류의 세기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같은 경우는 V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은 I제곱 곱하기 R은 V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I를 줄이면 뭐가 올라가나요? 전류를 줄이겠다 그러면 볼트, 전압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전이라는 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전압을 세게 해서 전류를 줄이고 어쨌든 전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전력을 100만큼 생산을 했다고 칩시다. 자, 처음에는 볼트 곱하기 i 10 곱하기 10을 했어요. 그래도 100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i를 줄였어. 볼트를 그러면 20이라고 두고 i를 5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40, 얘를 2.5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볼트 n배 2배, 4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i는 n분의 1배 전류라는 게 n분의 1배가 되겠다. 전압을 2배 하면 전류는 0.5배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P 손실 전력은 몇 분의 몇 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P 손실을 처음에 10이라고 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i제곱 곱하기 r 했을 때 처음에 10이라고 했으니까 얘 100이라고 두면 r은 0.1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값은 어떤 거냐? 얘가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고 얘네 둘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고정은 일단 저항은 0.1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i제곱 곱하기 r 했을 때 i를 25라고 두면 r은 몇이 나와야 손실을 10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예시 숫자예요. 예시로 10이라고 일단 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R 같은 경우는 25분의 10이 되죠. 즉, R은 0.1이죠. 이 화살표를 이렇게 했어야 됐네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러면은 P 손실값은 2.5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i제곱 곱하기 r 했을 때 i에다가 2.5를 넣었을 때 얘 6.25고 얘 0.1이다 그러면 이때 P 손실값은 0.6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손실값은 굉장히 쭉쭉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실값은 n제곱분의 1배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제곱을 해서 점점 더 손실이 줄어든다. 그럼 전압 2배 높이면 손실은 확 줄어든다. 4배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효율이 좋은 거 전류를 낮춘다. 전압을 세게 해서 전류를 낮춘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변압이라는 것 전력을 바꾸는 전압을 바꾸는 어떤 장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라는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 또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자, 송전 과정이 있죠. 거기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구조를 이제 알아볼게요. 요약을 하면요. 지금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는데 그 가문수를 조절합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요. 자, 구조를 알아볼게요. 얇은 철판 여러 장이 있어요. 지금 보이죠? 철판 여러 장 덧댄 거. 철심이 있는데 그 양쪽에 코일을 감은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자, 1차 코일이라는 거는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를 1차 코일, 교류 전원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2차 코일, 전기기구가 연결된 부분이에요. 전기기구 연결. 그래서 사용되는 부분. 자, 그러니까 1차에서 받아서 2차로 내보낸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철심이라는 거의 구조는 뭐냐? 철심이라고 하고 1차 코일 자기장 변화를 전자기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2차 코일로 전달하는 게 철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된다고 했잖아요. 교류 입력.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이 변화해서 2차 코일, 철심을 통해요. 이제 철심 통해서 2차 코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영향 받은 거 2차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뀌어요. 교류 때문에 이미 자기장 변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2차 코일도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 변화하면 뭐예요? 유도 전류죠? 2차 코일 전류 유도가 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이 어떤 식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 VN하고 NN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N차 코일, 1차 코일, 2차 코일을 배웠습니다. N차 코일, V는 뭐예요? 전압이고요. N은 처음에 얘기했죠. 가문수예요. 코일 가문수. 자, 이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식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전압은 뭐랑 비례를 하냐? 가문수랑 비례한다. 아, 초반에 얘기한 그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뭐냐면요. 만약에 전력 손실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P1하고 P2, 그러니까 PN이라는 건 뭐냐면 N차 코일 전력이에요.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전력이 같다고 치면은 뭐냐면 V1, I1은 V2, I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IN은 N차 코일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이 뭐냐면 그러면은 V2분의 V1은 뭐냐? 여기서 보면 I1분의 I2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식이 나옵니다. V2분의 V1은 N2분의 N1은 I1분의 I2다 라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해봅시다. 전압은 가문수랑 비례한다. 그리고 전류는 가문수랑 반비례하니까 가문수분의 1과 비례한다. 서로 전류랑 가문수는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가 해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왜 하는 거냐? V2의 V 2차 코일 VN 2차 코일 V2 2차 코일 전압을 조절 목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V2를 최종적으로 높여서 I2를 줄여가지고 손실을 줄인다라는 게 최종 목표니까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력소송 효율과 안전인데요. 첫 번째, 효율부터 볼게요. 효율적 방식, 효율적 소송. 자, 첫 번째, 고전압 송전입니다. 자, 이거는 전류를 줄이죠.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를 줄여서 손실 전력을 n제곱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거 아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또 두 번째 방식, 초전도 케이블로 송전선 구성을 하는 거죠.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 없는 것, 저항 0짜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완전 구불구불하게 잔뜩 구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발생을 했어. 우회가 가능해요. 여러 루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 최단 거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돌아서 갈 필요 없이 여러 개 환승하면서 다른 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그냥 그대로 해석이죠. 지능형 전력망. 자, 이거는 상황 파악을 실시간으로 해요. 실시간 상황 파악. 따라서 필요한 전력만 공급합니다. 그러면 남은 전력은 뭐 하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재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껴 쓰겠다 이 얘기죠. 딱딱딱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안전한 수송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전선 지중화. 전선을 땅에다 까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좋은 점, 도시 미관 개선. 그러니까 전신주 더러운 거 없죠. 그 을씨년스러운 거. 그 다음에 통행 불편 해소. 이것도 막 길 가는데 전신주 때문에 막혀 있는 거 좀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사고에서
사고 위험에서 전기시설 보호. 산사태 한번 났어. 전신주가 무너졌어. 그럼 전기 다 끊어지는데 그런 걸 없애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로봇이 선로 점검하고 수리도 합니다. 자, 이러면 고전압 안전사고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전기에 뭐 위험하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공기 중에서 고전압이 저절로 나와요. 이걸 방전이라고 하는데 전신주 주변에 이미 막 전기가 지직지직 하면서 파장이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자기장도 있어요. 주변 통신을 교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근처로 안 가는 게 중요한데 로봇이 하면은 사람이 안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송전탑을 인적 드문 지역에 높게 설치합니다. 자, 이 높게는 왜 중요하냐면 고압일 경우 높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압 차단 스위치. 너무 높아지면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송전탑하고 송전선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애자라는 걸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애자라는 건 뭐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용하는 기구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전자기 유도와 전력 수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